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직장인으로 거주 중인 에리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유튜브는 이 채널에 개인 기록용으로 자주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CT125 헌터 커브를 구입하게 되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헌터 커브를 구입하고서 한 달 동안 느낀 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는 예전부터 혼다 엠박스라는 자동차와 50cc 스쿠터인 야마하 비노를 타고 있었어요. 엠박스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아반떼에 위치해 준하는 거의 국민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레이와 같이 키가 크고 짐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경차 규격이라서 참 쓸모가 많은 차예요. 다만 운전의 재미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야마하 비노는 애니메이션 뮤르캠에서 주인공이 타는 것으로 유명한 모델인데 정확히는 그 모델은 아니고 그것보다 한 세대 구형이에요.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6만엔에 넘겼었는데 당시에는 오토바이는 전혀 탈 생각이 없다가 싸게 넘긴다길래 말 그대로 헐값에 받아온 거라서 무턱대고 받고 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도 제가 타왔던 엠박스나 비노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차를 댈 때 집에서도 주차비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를 내고 사는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하자고 하면 너무 길어져서 좀 줄이겠지만은 이 주차비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 운영 비용은 한국보다 월등히 비싸요. 저는 일본에서는 지방에 속하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 돈으로 집 주차비로만 월 15만원 이상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 50cc 오토바이 역시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습니다. 저도 무턱대고 받아오고 나서야 공부하게 된 건데 이것도 말하자면 좀 길어져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50cc 오토바이는 느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진이 붙어있는 자전거와 같은 취급이라 추월차로로도 못 올라가고 그러므로 신호받고 우회전, 한국 기준으로는 좌회전이죠, 하는 것도 큰 길에서는 못하고 흡턴을 해야 돼요. 아마 한국에서는 자전거나 킥보드 매니아 분이 아니시라면 훅턴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안 지키면 굉장히 잘 단속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훅턴은 50cc보다 위의 오토바이들은 안 해도 돼요. 아니 오히려 하는 게 룰 위반이라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또한 50cc 오토바이의 법적 속도 제한은 30km 밖에 안 됩니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평균 속도 30km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도가 제한 속도예요. 이 속도 제한은 솔직히 정말 유명무실해 가지고 이 법을 잘 지키는 일본인 분들도 아무도 안 지킵니다. 대부분 40에서 45km 정도로 다니고 경찰도 그 정도로는 잡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이러한 자동차의 주차 비용 스트레스, 50cc 스쿠터의 제약이 일단 맘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회사에서 일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형님들도 야, 감당할 수 있는 소비라면 해라 라는 조언을 최근에 해주더라고요. 물론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 차는 실용적이지만 많이 심심한 면에 있어가지고 뭔가 스포티한 세컨카를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맘에 드는 세컨카는 중고로 사려고 해도 싸도 150만엔 정도는 줘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보험도 추가로 들어야 하고 이제 살인적인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과한 소비가 맞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미 오토바이도 작은 스쿠터지만 타고는 있고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운이 좋게도 오토바이 주차는 대형 오토바이도 대수 제한이 없이 무료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125cc 오토바이까지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요금을 조금만 더 내면은 대수 제한 없이 같이 보험을 붙일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에 대해 심적으로 생각하던 금액은 딱 50만엔이었습니다. 125cc 오토바이에 50만엔. 딱 마음의 선을 정하고 이것저것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헌터커브 얘기가 아니고 PCX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결국 이것저것 마음의 선을 정하고 찾아보면 결국엔 귀결되는 결론은 PCX였어요.
변속도 없는 그 스쿠터 방식의 오토바이였고, 순행 엔진에 아이들링 스탑, 동급 최고의 호화 사양에 한국보다 거의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 일본 가격으로 36만엔 내외, 그리고 어디서나 굴러다니고 어디서나 고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고 있었죠. 특히 어디서나 굴러다니고 어디서나 고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일본의 아반떼의 위치나 다름없는 차인 혼다 엠박스를 살 때 구매를 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대중성이 있는 차량을 몰아보고 느낀 것은 정말 잘 팔리게 만들었고 모두가 좋아할 요소를 많이 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나쁘게 말하면 심심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더욱이 한국에서 배달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의 90%가 이 녀석이니까는 한국인인 저는 좀 더 심심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일본에서는 PCX보다는 자이로나 벤리 같은 걸 배달에 더 많이 씁니다. 또한 PCX는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좀 평평하게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 점도 마음에 좀 걸렸어요. 만약 변속이 필요 없는 스쿠터를 살 거였으면 저는 수납이 얼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발 부분에 짐을 못 넣는다는 점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스쿠터를 사야 했으면은 바닥이 평평한 야마하의 버그만이나 비전 110을 샀었을 것 같아요. 생활용으로 필요했다면 어쨌든 스쿠터 모양 오토바이를 사는 게 맞았다고 보지만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제 목적은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었으니까요. 크로스커브가 2세대가 되면서 예뻐진 게 2018년쯤이었고 헌터커브가 복각해서 업그레이드로 재발매된 게 2020년이었어요. 저쯤에는 저는 차도 스쿠터도 몰지 않던 시절이라 예쁘다, 언젠간 타보고 싶다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2세대 크로스커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3세대 크로스커브로 모델 체인지가 된 지도 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크로스커브가 3세대가 되면서 색상이 너무 심심해졌더라고요. 2세대는 좀 예쁜 색상들만 있어서 정말 뭘 사야 되지 고민될 정도였는데 3세대는 뭔가 다 무채색에 좀 그나마 예쁘던 코코블루라는 색상은 발매한 지 1년 만에 단종해버려가지고 신차로 구하려면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보게 된 게 CT125 헌터커브였어요. 주변에 아시는 형이 매트 그레이 색상을 타고 있긴 해서 늘 보면서 예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새 오토바이는 유채색을 좀 사고 싶었거든요. 전통의 레드 컬러냐 아니면 2024년 뉴 컬러인 옐로우냐 해서 저는 고민하다가 옐로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어딜 가나 제 오토바이는 주차해두면 쉽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거꾸로 길을 다녀보면 그 빨간 헌터커브는 정말 많더라고요. 크로스커브는 정가가 36만엔이었지만은 헌터커브는 그것보다도 8만엔이 높은 44만엔. 오토바이를 좀 타시는 분들은 무슨 125cc 오토바이가 그렇게 비싸냐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위에서 정했던 그 한계선, 한계 금액에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결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490만원이 정가라고 들었는데 지금 일본 직장인으로서 좀 슬픈 엔화 환율을 생각해보면은 거의 하나로는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냥 싸게 샀다고 위안을 삼았네요. 거꾸로 한국에는 크로스커브가 아직 정식 발매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걸 샀어도 레어하고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정식 발매하면 진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중국에는 이런저런 그 유채색 모델로 막 팔던데 한국에는 왜 안 파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오토바이를 신차로 사보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방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사실 다른 해외에서의 생활도 그렇겠지만 이민 와서 첫 부동산 계약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민 생활 거의 10년을 해가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구바이크로 대표되는 바이크 전문 매물 사이트에서 지역과 매물을 확인하고 점포에 가가지고 실제 차량을 확인한 뒤에 견적대로 비교하고 계약했어요.
저는 중고차만 이렇게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 신차도 대리점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더라고요. 아마 한국도 거의 비슷하겠죠? 헌터커브는 발매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잔뜩 붙을 정도로 물량이 모자랐었는데 이제는 첫 발매 후 4년, 리뉴얼 후 2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그냥 가게에 재고가 있는 수준으로 풀려버려서 정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몰 때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배책보험 5년치와 이미 도난보험 2년치를 포함해서 딱 44만엔 줬네요. 저 보험들을 따로 들려고 하면은 각각 13,000엔 그리고 한 5,000엔 정도니까는 정가보다 한 4-5% 정도 저렴하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본은 이런 재고가 있는 신차 오토바이를 사도 직접 수령까지 빨라야 한 2주? 저는 그때 또 태풍이니 뭐니 악천후가 좀 겹쳐가지고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서류 대행이나 초기 정비가 있겠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오래 걸리긴 하는 거죠. 그나마 차를 살 때도 집을 빌릴 때도 계약 후 그 정도는 기다렸던 기억이 좀 나가지고 얼추 예상은 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낙담하진 않았어요. 계약 후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나가지고 직접 수령을 하러 갔습니다. 커브류 오토바이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비사분께서 간단한 기어 조작 방법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면허증을 좀 본다고 하더니 그냥 얼굴만 보고 출고를 시켜주시던데 이건 좀 더 빡빡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거 맘만 먹으면 무면허 운전도 좀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가지 거치대를 좀 상처 없이 보기 편하게 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일본 메이커에서 사제인데도 전용 파츠로 나와가지고 장착도 되게 편리했어요.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일본도 은근히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안장에 그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굳이 마련했습니다. 의외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은 이런 말랑말랑한 시트류가 순정으로는 되게 비싸요. 중국산 사제로 그래서 저렴하게 마련했습니다. 순정보다 낮은 안장이라서 실제로 타는 것도 좀 더 편해졌어요. 모두가 좋아하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했습니다. 텐셔너가 있고 밀어서 스마트폰을 넣는 방식인데 처음 써봤는데 꽤 좋네요. 비노에서 쓰던 건데 이제 또 사기는 아까워서 그냥 이식해 왔어요. 알리에서 팔던 건데 한국에서도 아마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동차에도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본 메이커에서 전용 사제 파츠로 나온 건데 헤드라이트를 까서 헤드라이트에 전원해서 따오더라고요. 헌터커브는 그 키 꽂는 곳 근처에 뭔가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 맞게 나와가지고 순정 같은 느낌으로 장착할 수 있었어요. 이게 맘에는 드는데 헌터커브의 헤드라이트 파츠가 그 이래저래 상처 입히기 쉬운 파츠인데 거기를 좀 뜯어야 하는 게 어려웠어요. 뜯자마자 좀 헤드라이트 안쪽에 상처가 좀 생겼습니다. 아마존에서 중국산으로 구매했습니다. 원래 오토바이를 타기 전엔 몰랐는데 그 투명 아크릴 가드랑 리어 박스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투명 아크릴 가드는 지금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비싸가지고 그냥 가는 걸 포기했는데 리어 박스는 커브라면은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순정 파츠가 아니라서 그 뒤에 완벽하게 딱 맞지는 않고 조금 안장과 떨어진 위치에 장착했는데 그 뒤에 누굴 태울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달아졌으니까 장착하고 태업했습니다. 이어는 하편에 이어집니다.